안녕하세요. 한경 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무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구나 실감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이 앞으로 더 길고 더 무더워질 거라는 전망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그 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의 에너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저랑도 굉장히 친한 분인데 최근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신재생 에너지 선도 국가들로 출장을 다녀오셨거든요. 이분께서 두 나라에서 직접 본 신재생 에너지 산업 현황을 들어보고 또 우리나라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국제부 김리안 기자라고 합니다. 김리안의 에네르기 파워라고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요즘 탄소 중립이 이슈잖아요. 근데 탄소 중립 그 이슈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친환경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함께, 하지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는 콘텐츠입니다. 또 최근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출장은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거의 2주 갔다 온 것 같네요. 네, 8월 말, 9월 초까지. 그래서 갔다 오면 한국의 여름이 끝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덥더라고요. 가신 동안에가 한국이 정말 역대급 더위였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좀 날씨가 어땠나요? 아무래도 북유럽이니까 저희보다는 좀 시원한 편이었는데, 근데 현지 그 관계자분들이 약간 뭐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농작물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장점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자조적인 그런 농담이었습니다. 일단 스웨덴과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선도 국가가 되었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애초에 재생에너지 기반이 탄탄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곳은 수자원이 풍부해서 수력 발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출장 다녀오시고 나서 쓴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스웨덴이 사실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는데 이제 쓰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한국한테 우리 원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스웨덴도 정권 변화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전 정부는 재생에너지 100% 그런 프레임워크로 그대로 유지했지만, 최근에 들어선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100% 기조를 선택하면서 원전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바뀐 거죠. 100% 재생에너지와 100% 저탄소 에너지의 차이가 뭔가요? 네, 100%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그런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의미하고요. 저탄소 에너지 100%는 이런 것에 더해서 이제 원전이나 아니면은 CCS라고 하죠. 화석 연료를 쓰면서도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인정해주자라는 게 저탄소 에너지 100% 프레임워크입니다. 재생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개념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스웨덴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좀 흔히 말하는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나라지만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선두 국가들도 그 전력 수요를 다 충족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전력 수요 폭발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풍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이 북부에만 몰려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부 주민들은 전력이 모자라고 또 전기료가 폭등하는 그런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 북부랑 남부는 전기료가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료 정부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운더리를 놓고 거기서만 전기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어떤 통제력이 좀 강한 분야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전기료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회사 또 어떤 발전소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전기료가 천차만별인 그런 구조인 거죠. 스웨덴도 민영화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처럼 바템폴이라는 국영 기업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기료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원전 폐기의 이유가 정권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웨덴의 원전 조정관님이 강조하신 바로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탈원전 폐기의 가장 큰 배경이었다. 설문조사 같은 거 진행을 해봤을 때 친원전 여론이 확인됐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셨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2022년도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뭐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와 북부의 전기 가격 격차가 여론 변화에 불을 지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부 주민들이 안 그래도 고물가인데 이제 전기 요금까지 폭등해서 남부에도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원전을 고려해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스웨덴은 사실 40년 정도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왔던 국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 원전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전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복원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됐다, 뭐 원전 인재들이 많이 떠나갔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만난 원전 조정관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한국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는 40년이 넘었다 이러면서 더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면 뭐랄까 한 세대 이상이잖아요. 그쵸. 어림잡아 두세대 정도니까 네. 사실상 이 원전 생태계가 거의 괴멸될 맞습니다.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입찰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체코 수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들어가면 제발 픽코리아 해달라, 추즈코리아 해달라 이렇게 오, 그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좋은 네. 한국 홍보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또 재미있는데도 많이 다녀오셨던데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정도를 생각하는데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 또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일단 스웨덴 루드비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차로 한 3시간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히타치 에너지라는 기업 다녀왔습니다. 히타치라고 일본 기업인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본 기업이라 생각하실 텐데 원래는 스웨덴과 스위스가 한 100여 년 전쯤 합작해서 세웠던 ABB가 이제 4년 전에 일본 히타치 그룹에 의해서 인수돼서 히타치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데요. 하지만 어쨌든 스웨덴이 본진인 셈인 거죠. 제가 본진을 다녀온 거고요. 근데 여기는 뭘 하는 회사냐 하면은 HVDC라고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만든 곳입니다. 이거를 세계 최초로 1950년대에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이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송전선이에요. 발전소에서 수요처까지 전기를 실어나르는 전선을 만드는 건데 이게 요즘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핫합니다. 그 이유가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처로 더 많이,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HVDC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뭐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런 전기화 이런 것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기사는 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를 실어나르는 HVDC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히타치 에너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3년 사이에 직원 수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2027년까지 2,000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다. 우리가 스웨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또 방문한 곳이 있는데 라이스라는 어떤 정부 연구기관의 해양부서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미래 해양 기술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요즘 해운업계의 핫 이슈인 풍력 추진 선박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풍력 추진 선박이란 또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돛담배입니다. 오, 100년, 200년 전쯤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운항하는 증기선이 개발되면서 돛담배라는 거는 사실상 사라진 기술이 돼버렸는데 화석연료를 태워서 운항하는 증기선에서 탄소 배출이 심하니까 돛담배를 통해서 배 위에 최신식 세일을 달아서 돛을 달아서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라이스는 어떤 세일이 선박의 효율성을 높일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한국 조선사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웨덴에서 뭔가 선박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말매의 눈물이 살짝 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를 먼저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은 조선업 강국으로 유명했죠. 근데 199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또 일본도 있죠. 아시아에 조선업 강국들이 생겨나면서 스웨덴의 어떤 유명한 조선소 부지에 있던 크레인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면서 그 말매 조선소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켜보면서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스웨덴의 조선업이 쇠퇴했던 그런 걸 상징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바로는 비록 조선업인 어떤 제조업의 기반은 무너졌지만 이들은 계속 미래 해양 기술을 연구하고 두뇌로서의 역할을 놓지 않았다, 스웨덴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슬란드에서는 DAC라고 이제 공기 중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들을 보고 왔는데요.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이 스위스의 클라이먹스라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DAC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구경하고 왔습니다. 탄소를 포집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원래는 탄소 포집 기술 중에 CCS라는 게 제일 유명한 기술이 있는데요. 배출원, 예를 들어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탄소가 배출되죠. 그럼 그 공장이 배출원인 거잖아요. 그 배출원에서 바로 탄소를 포집하는 경우는 CCS라고 하고요. DAC는 배출원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일반 대기 중에 탄소를 직접 포집한다라고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슬란드 DAC 이 현장에서는 연간 최대 36,000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은 양인 거네요. 네.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가나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들이죠. 한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기저전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국에서도 기저전원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날씨에 따라서 이제 발전량이 변동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는 이유가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 사실 이거는 제가 에너지를 뭔가 자세히 공부하고 취재를 하게 된 이유로 신념처럼 떠받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믹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에너지원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신념이에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되게 유명한 영국의 옛날 수상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 불려갔을 때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다양성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게 상당히 유명하고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다양하게 가져가야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탄소 중립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겠다.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을 열심히 전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에너지 전문가다운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이번 취재를 다녀오고 가장 먼저 바로 썼던 기사가 아까 원전 얘기였거든요. 에너지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어쨌든 정권에 따라서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친원전으로 돌아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사실 원전도 중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으로 무조건 우리는 탈원전을 해야 돼, 무조건 친원전을 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는 별로야, 이렇게 좀 정치적인 싸움의 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너지만큼은. 그걸 예로 들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일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잖아요. 근데 작년에 독일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있었을 때 본인들도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떤 탈원전에 대한 신념을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 뭘 선택했냐면 석탄 발전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친환경을 주장하면서 석탄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에너지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 여정에서 정치적인 신념이 조금 더 앞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고 원전도 중요하고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리안 기자 모시고 에너지 분야의 현재와 미래 다뤄봤습니다. 에너지 파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